강연을 해주실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님으로 부동산학 박사이시며 20여 년 전부터 다수의 저서 및 강연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안 문제와 솔루션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클릭국 컨설팅 대표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직을 수행하시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고 계시며 국정 및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한문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1년도, 2년도 때 여러분이 아시는 IMF 아시죠? IMF 이후에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자산 매각을 해야 되니까 사원 임대 아파트도 있고 공장 부지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각하는 컨설팅을 업체 입찰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희 회사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신혼초에 처음에 전세 사는 임대 이거만 알지 나머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하다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원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4년도에 정부에서 70년도부터 창원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국방산업단지.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전방의 산업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시설을 하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큰 회사들, 중공업 회사들, 현대부터 이런 회사들을 내려가라 간 거죠. 그리고 창원이라는 도시가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북한에서 레이더를 쳤을 때 구릉지로 돼가지고 안에가 쑥 들어가면서 양평처럼 거기 가니까 저희가 이제 매각 컨설팅을 맡았으니까 토지도 매각하고 빌딩도 매각하는데 사원 임대 아파트가 있다 했잖아요. 알고 보니 게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 중에 하신 것 같은데 기금 있잖아요. 기금. 자꾸 기금 얘기하시죠. 주택도시기금. 그게 그때부터 이제 기금을 넣어가지고 해준 건데 그 기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복권 있죠. 주택복권 팔아서 남은 돈하고 주택 청약제도를 실시했잖아요. 청약제도에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있잖아요.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자본화시켜 유동성을 가지고 국가 주거복지 정책을 하는 거였어요. 그 돈이 예전엔 적었어요. 국가에서 1년 예산이. 네, 작년에 한 100조 됩니다. 100조. 많이 컸죠. 우리나라 크면서. 그 당시 그래서 2001년도 때 제가 창원에 있는 데가 대우중공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 기아, 현대, 롯데 많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임대주택법이 있고 그래서 주택 기금을 쓰게 되면 나라의 돈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니 장기 저리로 했으니 분양을 할 때는 국가가 발전할 시기니까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의 수익을 일부를 임차인에게도 줘라 이거죠. 사원들한테도. 그래서 최초의 분양가, 분양원가인데 임대를 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났잖아요. 현재 분양가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중간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걸 시행한 회사도 돈이 남고 근데 거기에 50%는 나라의 돈이 들어가서 도와준 거예요. 임차인도 돈이 남죠. 시세보다 더
결국 한 60에서 70%의 매각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원에 있는 뭐 사원 아파트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 토지 신탁 아시죠? 토지 신탁이 신탁 자금으로 그 건설회사들에 투입한 어떤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성원쌍댐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성원산업개발. 성원산업개발이 IMF가 터지고 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중에 뭐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유명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 회사가 커갈 때죠. 커갈 때 현장 몇 개가 문제가 생기면 자본 유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기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성원산업이 분양을 하던 현장을 기금을 받아서, 왜냐면 분양이 안 되니까. 안 되면 나머지 유동성이 끊기잖아요. 태형처럼. 팔리면 문제가 없죠. 그죠? 안 팔리는데. 공사비, 인건비는 달라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금, 아까 말씀드린 걸 투입을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기금이랑 들어가면 공사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도 못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금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완공을 못 지니까 부도죠. 그래서 성원산업개발이 여러 현장을 신탁사를 끼고 기금을 투입을 받아서 일단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또 어느 업체더라, 옛날에 모아주택도 그때 그걸로 잘 활용해서 잘 버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토지신탁에 전국에 한 3만 채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걸 다 메가 컨설팅,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공공임대의 차이는 뭐냐면 분양을 할 때 사업 투자분에 대한 수익 확보가 그때 정상이 되잖아요. 중간에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지금 이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름이, 이용한 포션 비중하고 시행자가 투입된 자본금하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이익분을 시행자 쪽에 줄 것인가를 나라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중간 형태였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2015년도가 돼서 뉴스테이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뉴스테이 들어보시고 바쁘셔가지고 다 모르시나요? 이게 멀다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그 뉴스테이가 시드머니, 시행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6%, 최고 한 15%의 이 자본금이 투입되면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시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임대에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진도 나가고 이어서 갈게요. 괜찮죠? 안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할 때 힘이 좀 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들 왜 오셨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옆에 분도 계시고 여기도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한 8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기질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약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선배님이나 제 또래나 젊은이들이 좀 우울해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를 저 친구들 모르는구나.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경직되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중에 여기까지 오신 건 다 나름대로의 사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도 오신 걸로 아는데, 결론은 거기죠. 쭉 가면 뭐예요? 자본 수익률이죠. 결론은 버킹검인데 그 과정을 얼마나 이쁘게 가냐가
여러분의 행복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토백이고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브로셔가 인쇄돼서 여러분 나갔나요? 이 브로셔 나갔어요? 아,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현황 뭐 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에 요즘 이제 상승하고 하락론이 되고 있죠. 뭐 상승론자분들 금리 인하 얘기하시고 공급 3년 뒤에 그리고 M2 통화량과 주택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승을 말씀하시고 하락론 내지는 정상화론자. 저는 이제 정상화론자입니다. 지금은 너무 가격이 고평가돼서 시장이 지금 동맥경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요 이슈가 이제 자꾸 대두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의 심리, 우리가 모든 자본주의 활동에서 핵심 뭐예요? 만들어서 누가 사줘야 되죠. 맞죠? 만들어서 사주는데 사주는 사람이 10명인데 만든 사람이 1명이면 올라가는 거고, 만든 사람이 100명인데 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면 땡 처리해야 되죠. 건설도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그냥 항상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죠. 고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개의 논리가 거쳐지고 있는데 저는 정상화론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 부동산 상승 기본 펀더멘탈 잘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구가 늘고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를 잘해야 소득 분배가 잘 되면 당연히 주택이라는 재화는 좀 장기성을 가지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말씀드린 대로 좋았고 다 좋았어요. 인구도 계속 늘었어요. 저는 오전반이었거든요. 제 동생은 오후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요. 그리고 67명. 바글바글. 지금은요. 한 반에 15명입니다. 이게 주택시장하고 너무 이 상호 팩트 요인이 그거를 벌써 감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지 안 하고 그동안 너무 대한민국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약간 미스한 타입이 요즘입니다. 제가 볼 때. 인구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대책까지도 정부의 대출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하락은요.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구 감소하고 가격 임계점이 오면 수요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글씨들이 지금 다 해당돼요. 이걸 제가 15년 전에 만든 글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식의 펀더멘탈, 뭐 채권, 뭐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주장하는 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수급, 배터리가 다 됐나?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로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좀 나라에서 우리나라 좀 센 분인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젊을 때는 잘 맞췄다가 못 맞췄다 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 저보다 한참 선배죠. 유명합니다.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로 승률이 55%에서 70%대요. 근데 8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 6년 따를 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제도, 유효수요, PIR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맨날 현장에서 뭐 현장 감독하고 이거 일이 없습니다. 회장님이나 여러분들 대표님들은 이거 보고 있어야 돼. 모니터 보시고 아침에 SLB, CNBC 보시고 하시면서 시장 돌아가는 거 체크하셨어야죠. 그러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이거 갖고 승률이 적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뭐냐?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르면 승률이 60%밖에 안 되더라. 공부하시고 나서 승률이 80%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글로벌 흐름을 꼭 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 맥락에서 요새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면 미국의 회색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경제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그 앞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터지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터지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터지고, 올라가면 터지고, 올라가면 터지고. 똑같죠? 경제 위기 한 번씩 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 부분. 1995년에서 2000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 금리 올렸죠. 올렸다 내리죠. 조금 내렸죠. 다시 조금 올리죠. 다시 한번 내렸다 또 올리죠. 이게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간 숨통을 트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보니까 아니나 달라 또 이 기술의 디테일이 뛰어난 이 펀드 매니저부터 뭐 주식 투자부터 부동산 디벨로퍼부터 막 활동하는 거예요. 금리 내린다는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문제니까 다시 올린 거예요. 살짝 조정하는 거죠.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조정 이렇게 이 시간이 한 4, 5년 돼요. 미국의 역사 중에 여기서 말씀대로 6.3%로 인상 후 4.7%로 인하 후 다시 6.2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두세 번씩 여러분이나 전화 겪을 텐데 네 번 정도 잘해야. 그동안은 우리가 정보망이 약해서 이런 소싱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좋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 동네도 쳐다보니까 저도 이거 알게 돼서 이 말씀 올리는 건데, 자, 아까 그 그림에 제가 여기 빨간 게 있죠. 1993년부터 여기 소프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소프티시. 제목이 뭔가요? 11번의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기에 연착륙, 경착륙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연착륙이 잘 된 표현이 영어로 소프트예요. 소프트. 딱 요때예요. 그러면 요즘의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금리 올리니 내리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한 6개월 사이에 조금 난다긴다는 전문가들 뭐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파월 이 친구가 이걸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 금리 미국 인하했다고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또 올리면 진짜 잘못 올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시나리오예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면 내리겠죠. 그렇죠? 이게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혹시 현장에서 지금도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 내리면 내가 조금 숨통이 트일까 뭐 이런 제 시행자 친구도 있어요. 지금 집 팔고 벤츠 팔고 계속 이자 맺고 있거든요. 조그만 현장 내릴 거니까 내릴 거 믿고.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정말 그건 힘들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미국의 또 이게 작년 4월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걸 알아야 이게 기금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저 앞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회색이 이제 경제 침체기입니다. 1965년부터 쭉인데요, 현재까지. 여기 보시면 네 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실업률, 기름값, 뭐 여기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실업률하고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가 좀 여기 좀 약하네. 밝아서 그렇구나.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내려오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건 뭐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겠죠.
어느 지점에 버블의 느낌이 있으면 정부는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처럼 올리죠.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딱 뜨죠. 자,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볼까요? 화살표 보세요. 노란 선이 내려오고 빨간 선이 올라갈 때 실업률은 내려오고 어느 지점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경기 침체가 한 번씩 다 옵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그죠? 여기 좀 길죠? 선이? 실업률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여러분 이때 좋았죠? 우리도 좋았어요. 2008년 뭐 IMF 타고 온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입니다. 노란 선이 어때요? 정말 길죠? 역대 60, 70년부터 역사 중에 제일 좋을 때입니다. 최근 우리가 어려운 때 팬데믹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전 세계가. 2008년 이후에. 왜? 미국이 돈을 막 풀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어요. 다들 전 세계가 빛으로 떠올린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좀 쉬어야겠죠? 그걸 하게 하면 지금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이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이거 올려놓고 이걸 왜 올려놨을까요? 딱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 끝에가 20년을 끝나요. 23, 4, 5년에 대한 예측도 없어. 올려놓은 거 왜 올렸나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Recession History of Hard and Soft Landing. 병착륙과 연착륙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하라는 얘기죠.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 그림이 이제 민스키라는 건데 보시면 쭉 올라가서 그래프트 때 이게 영끌할 때입니다. 여기 요새 뭐 데드캣 바운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죠. 근데 이 민스키가 이거를 뭐 자기 머리로 쓴 게 아니고요. 한 80년 역사를 가지고 경제를 다 체크해서 정리한 그림이에요. 책은 42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 요새 조금 받쳐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받쳐준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면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그럼 약간의 조정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깊어, 그죠? 좀 낮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볼까요? 한두 달 전에요. 한두 달 전인가 뉴욕 타임즈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점은 한국의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얘기하고 이 내용들은 요점은 여기 인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제목을 저기 써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군인 유모차로 써놨잖아요. 우리 요새 뭐 군인이 모자르니까 이제 월급 군인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유모차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모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애견용 유모차하고 사람용 유모차가 있는데 애견용 유모차가 더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보고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미국이나 외국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의 똑같다. 패턴이. 도리어 한국은 빠르다. 고령화도 빠르고 출산율 저하도 빠르고. 게다가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비하인드 금융이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써있습니다. 일면에 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해외 투자자들이 잘 안 빠져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은 인구도 좀 늘어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데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 보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자기네 보고서에다. 그럼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이라고 있어요.
한 나라에서 우리가 1년에 버는 뭐 가계기업 정부가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놔두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수치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가계 읽어드릴게요.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국민이 벌어진 소득으로 나눈 것.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 이득에 비해서 자본 이득에 과하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이다. 양극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가 이 책의 논리예요. 21세기 자본론. 이건 한 600페이지짜리예요. 그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 갔지? 수치가 없어졌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비율이 7을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이태리, 버블 터졌던 데 있잖아요. 걔들이 다 7이었고 일본도 버블 터졌잖아요. 그때 저 수치가 7이었어요. 미국은 다행히 좀 세서 그런지 한 5.9 정도였고요. 한국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9.6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양반들하고 돈 좀 굴리는 센 애들은 양반들 알아요. 여러분도 대처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 볼게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때 2008년대예요. 2008년 글로벌 붐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2사 대책을 발표합니다. MB 정부 때. 2사 대책의 대책 내용의 95%가 현재 대책하고 똑같아요. 현재 대책이라면 2023년도 13 대책 있었죠? 그거랑 90%가 똑같아요. 바쁘게 뭘 치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 뭐냐면 이때는 전국 거래량이 5만 9천으로 뛰어요. 지금은 3만 4만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힘이 약해졌죠?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서울을 볼게요. 서울은 월 평균 거래량이 제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월 평균 거래량 서울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화 됐습니다. 지금 6,100에서 200입니다. 2021년까지는. 그리고 2022년, 23년은 거래가 줄었잖아요. 지금 한 5,950 정도 나와요. 전체 하면. 그러면 한 6,000 정도 되죠? 평균이?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평균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거고, 시계열로 조금 오래 가면, 평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딱 맞아요. 이거랑 보면 2006년부터거든요. 2006년 1월부터 이때부터 통계를 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자, 이때 서울의 이거 아파트만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는요 134만 채. 지금은 173만 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20% 늘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5만 만 찍었으면 지금 13,000 찍어야 되죠. 똑같은 시장 환경이면. 환경이 틀리죠. 왜? 비쌉니다. 비싸니까 수요가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자, 요즘 분위기가 좋고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보도만 보면 시장이 살아날 것 같죠? 자, 전세값이 오르면 임차권 등기 아시죠? 경매 주인이 전세금 안 들려줘서 임차권 등기 경매 붙이잖아요? 바쁜 와중에 혹시 바쁘신 분들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예전에는요 주인이 돈을 못 주게 되면 임차인이 송달합니다. 법원에서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송달을 해요, 등기를. 임대인이 그걸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임대인들이 문 잠그고 놀러 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데도 많았어요. 그 전에.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도 그런 악덕 임대인들이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만기가 된데 돈을 못 벌려 받으면 그냥 법원에 넣으면 바로 경매 진행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뒤늦게 아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돈 더 주지 마시고 혹시 보시면 이게 안 좋을 때죠, 우리 여러분. 2010년도 이때 임의 경매 건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어때요? 경매 서울, 경기, 부산인데요. 다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도에 잘 안 나와요. 대법원 등기정보화면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데이터가. 요 그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시장 팩트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시라는 말씀이고, 임차권 등기 보십시오. 2022년인데 여기가 저 뒤에 가면 2015년 10년도부터 서울 한 200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00건대입니다. 1,500, 2,000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1년 지나면 2만 채가 경매입니다. 이것도 시장에 영향이 됩니다. 뭐 이런 시장 흐름이 있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은 더 급하죠? 경매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죠? 이 뭐 경매 건수 뭐 몇 년 만에 최다. 딱 그 상황입니다.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와 매물의 차이인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막대기가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내려가죠. 매매물은 늘어나죠. 그리고 때를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이게 2022년 미국 금리 인상에서 집값 내려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전세를 입던 게 매물로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죠? 전세 물량은 줄고 매물은 늘어나죠. 그리고서 하락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기가 터지니까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매매를 내보낼 때 전 정부에서 조그만 팁이지만 신규 주택 매입자가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안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못 팔잖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강남하고 마영동 일대가 세입자 내보내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법 공유하고. 공인중개사에 매뉴얼이 됩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면 임차인과 싸우지 않고 잘 나갑니다. 그럼 매뉴얼이 돌면서 내보냈을 거 아니야? 팔려고? 좋으니까? 내놨는데 이때 딱 브레이크 걸립니다. 그 타임에. 내놨을 때는 그럼 돈을 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줬을 거 아니에요? 돌려줬으면 매매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왜? 6개월 안에 입주가 되니까. 담보대출 받고. 근데 이게 안 팔리자는 거예요. 왜 안 팔려? 비싸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빼줬는데 5억 6억 빼줬는데 보증금을 5억 6억을 갖고 있던 분은 괜찮지만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해요? 돈 또 이자 되고 집은 비어있고 답답하죠. 다시 빨리 전세를 돌립니다. 전세 다시 채워야겠다. 다시 전세가 늘어납니다. 쫙, 그죠? 그리고 약간 정리됐다가 또 시작됐습니다. 2023년 1월 3일 일산대책. 다시 지금 팔 타임이다. 매물 늘어나죠. 전세 줄죠. 이게 양지 2024년 1월 1일 특례론 신생아론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장이 이렇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하십니다. 자본 이익에 상당히 치밀해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흐름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거죠. 시간이. 저기 도우미님 몇 분 지났나요? 도우미님, 인간 임대주택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가 젊을 때죠. 2001년도 2년도부터 한 2008년도까지 한 8년 동안 분양전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2001년도에 그 대우중공업을 가니까 분양전환이라는 게 법에는 있는데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과천청사인데 제가 갔어요. 젊은 나이니까. 갔더니 매뉴얼이 없고, 여러분 지금은 좋았는데 2001년도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 전산검증 하시죠. 유주택자, 무주택자. 시행자분도 하시지 않나요? 명단 올리잖아요. 계약자 오면. 올리면은 정부 과천청사의 그 주택사업부 부서에서 전산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는 한 분이 아니었다. 한 분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국의 주택청이 이걸 한 사람이 전산검증을 했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전산검증을 하면 3달, 4달이 걸렸어. 옛날에. 한 달, 2달. 잘 배워서 입부 가지고 수박에서 사고 있으면 일주일에 해주고. 갔더니 분양전환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컨펌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컨펌 받고. 지금은 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임대주택의 분위기를. 주택기금도 알고. 그리고 이제 8년 뒤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도 그때 이제 좀 제가 죽을 뻔해가지고 마음 비우고 이제 강의나 책 보고 살아오다가 요번에 아까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린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죠. 그래서 너무 생각이 좋으시고 그래 지금 이 약간의 부동산 조금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도 저는 봤으니까 어려운 건설사들이 잘 헤쳐나가는 거 봤잖아요. 너무 좋다. 좋은데 민간 임대주택을 여기 혹시 협동조합 계신 분이나 지주택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배려놨잖아요. 시장을. 네? 보도 언론 통제도 못하고 언론에 맨날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협동조합 뭐 사고 터져 뭐. 그 기사들이 민간 임대주택까지 일반 국민들 수요자들한테 민간 임대주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저 알고 있었는데 몇 분 남았어요? 큰일 났다. 17분밖에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5분 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요점은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인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박근혜 정부 때 뮤지테이를 써가지고 시드머니가 조금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나잖아요.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은 임대주택에 좋은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야 되는데 과다하게 시행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바꿔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바꿔요. 거기에 또 제재 조항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정부는 너무 풀어주고 한 정부는 너무 쬐니까 그 와중에 또 새로 해본다고 협동조합을 넣었더니 협동조합에서 진도가 또 잘 안 나오고 자꾸 자빠지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인식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저한테 그 의뢰 많이 들어와요. 지주택하고 임대주택에서 협동조합 피고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 연락처가 없는데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 메일 찾아가지고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냈겠어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 저 회사 이름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뵀어요. 뵀더니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자, 이런 뭐 툴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져요. 그죠? 막 짓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 높아지면 스톱이 되죠. 지금처럼. 그러면 짓다가 마지막에 끝물에 사업장 나는 예전에 5천만 원짜리 땅인데 1억에 지금 사서 1억 5천에 팔 거면 살 수 있죠. 딱 산 순간 시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난 이제 1억 5천에 안 사. 난 8천이면 살래. 그러니까 2천 벌써 손실 난 거예요. 현장들이 오도 가도 못하죠. 협동조합이든 지주택이든 다 예산을 가지고서 뭐 분담금이 대충 얼마 나올까 근데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말이 틀려지잖아요. 자꾸 와야 되고 현장들이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럼 나중에 이 자사분명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칼같이 돌아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많이 짓고 많이 짓다가 오버되면 다시 조정기를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조정기의 끝물에 높을 때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물리는 거죠. 그럼 조정기를 슬기롭게 넘어야지 다시 회복되는 기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변수는 하나가 뭐냐? 옛날처럼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3, 4, 5, 6, 7년도만 해도 IMF 이후에 계속 젊은이 늘어나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쭉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힘이 좀 약해요. 현장별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림 이제 분야 이게 그림 이제 나중에 인쇄해서 드릴 것 같은데 여기 입주가 감소하면 여기 분양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증가하면 2, 3년 뒤에는 입주가 증가하잖아요. 경기 좋을 때 이게 돌거든요. 이 도는 사이클을 아는 분들은 대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기냐면 여기에요. 입주량이 살짝 수요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율이 현재 전국에 평균 65%, 서울은 80%, 대전, 광시 이런 데한 70% 정도 돼요. 30%가 입주가 안 돼요. 그럼 건설 사업 하시는 분 아시죠? 30% 못 맞추면 잔금 안 들어오면 서로 피곤하죠.
그 분양 수분양자도 피곤하지만 시행자도 피곤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잔금 안 들어오고 딱 그 선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연로는 이제 시장이 어떻냐 공급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전체 개발 사업비 조달 계획 다 맞추셨는데 약간 미스매치가 났죠.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해서 14년짜리 우리은행에서 제품이란다 상품을 정부랑 조인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럼 저리로.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장이 지금 PF 자금이나 브릿지론으로 뭐 6%, 7%, 8% 쓰고 있다. 일단 체인지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주식하다가도 안 좋아지면 조금 낮은 이자로 옮기고 그런 세상인데 어마어마한 현장의 그 큰 금액을 생각하시면 최소의 비용 지출을 줄이려면 기금을 활용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아까 그 사장님이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PF 대출에 대한 보증 연대보증 그러면 이제 대환대출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짜는 거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기금대출입니다. 여러분이 분양 리스크, 준공업 입주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임차인을 만약 임대주 사업은 임차인을 모집하잖아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주택기금을 또 대출해줍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이후에 2023년도에 중견건설사들이 그걸 잘 활용하는 데들은 다 버텼어요. 남들 뻗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그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나 사업장하고 맞으시면 또 여기 대주단이 계시다면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임대무기한 3월 15일이죠. 얼마 전에 임대무기한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착수.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형으로 가려는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10년짜리, 14년짜리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자꾸 혜택을 늘리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업에 가면 안 되겠죠. 나라 돈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정부만 해준다면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도한 수익 혜택 유주택 반면 고사 이렇게 했고 요즘 뭐 다 아시니까 장기임대주택의 단점은 뭐죠?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요. 장기 10년으로 안정적인 금융비용을 해지하고 몇 프로라도 남는다면 10년 뒤에 자본 수익의 정산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우리 계통에 한방주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가 팍팍 늘 때, 그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돈을 더 잘 벌었겠죠. 부동산 하면. 지금은 그 시절에 끝무렵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업형 민간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융자하고 금리 인하,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건설 업체들을 임대 아파트 건설 시장으로 진입시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복지와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맞는 거죠. 이런 추세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봐보세요. 자, 그래서 올해 2024년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이 예산이 많아졌다 그랬죠? 우리나라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발표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항목이 있어요. 아, 이게 하얀 데 이게 잘 안 보이시네요. 이거 빨간 거로, 이거 빨간색으로 안 바꿔지나요? 일단 없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 보실 텐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889억이 그러니까 1조 정도가요. 지금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 그럴 때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단 잡혀 있어요. 1조는 안 됩니다. 이게 작년보다 30% 든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가 빠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써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요거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건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 그래서 10년 임대 우선 분양 전환권, 분양 전환 불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뭐 증권사들, 뭐 저축은행, 뭐 지원자들, 부장님들 PF 좋을 시절에 뭐 PF 잘해주고 현장 잘 터지면 성과급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 10% 넘고 어떨 때 브릿지로 뭐 더 받고 그 좋은 시절은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 거로 가야죠. 채권 투자를 한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그럼 건설 현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 또 때가 오겠죠.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공공임대 리츠도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요건 아셔야 되고,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이런 기사들이 아까 우리 뭐 조합장님이나 뭐 지주택 조합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보시면 10년 살고 분양받으면 된다. 민간임대 주의보. 이런 기사들이 올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3,500만 원 내 집 마련 협동조합 주택 피해 주의로 KBS에 빡빡 뜨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도 야 이게 누군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 들고 오면 답변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컨셉 컨트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막 가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시장 참여자는 이게 다 있잖아요. 개발업자부터 해서 이렇게 내가 이게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 뭔가요, 여러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줄 사람 생각 안 하고 만들다가 약간 스톱이 된 경우가 요즘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최종 소비자가 중요하죠. 그럼 최종 소비자의 상태를 제가 소득 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연봉 7천이면 실수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실수령이요. 매월 받는 게 연봉 7천짜리예요. 제가 468만 원, 한 47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2024년도 최대 승급비가 2인 가구가 200만 원, 210만 원 되고요. 3인이면 270만 원 됩니다. 그러면 468만 원 받아서 210만 원 빼면 250 남죠. 7천이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이후 1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7년 보면 돈이 얼마가요? 7년 보면 250씩 2,500, 2,700, 3천, 한 2억 천 모아요. 2억 천. 무슨 이 집값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여러분. 대출로 버티는 집값이 60% 이상 비중입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5억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집값은 6억 줄 거라고 이런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DSR을 한국은행장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여러분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줄기 시작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2년째 감소해요. 대한민국 역사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사업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분양자 입장에선 여러 수요자들, 임차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나 좋은 사업자 대표님들이 컨설팅 회사나 언론과 합쳐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유화가 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다 이걸로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인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 일단 임대가가 저렴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로 대출을 받으니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자기 돈 10% 20%만 있으면 들어가요. 웬만하면 외덕자리. 그러면 어줍잖은 원룸 사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분양전환 선택권이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수요자인데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됐어. 전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요자한테 이점이 많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자가 메리트가 많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
시행사 입장에서 어때요? 자,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하고 건설업과 상생 등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기 저리 이자를 받으면 약간 상쇄 효과가 있죠. 적정 사업 이윤이고 원래 사업의 이윤은 포기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사업 이윤을 가지고 가다가 10년 뒤에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좀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특화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여기 처음 하신 사장님 제가 두 번 뵀습니다. 두 번 뵈고 강연해달라고 그러는데 워낙 나쁜 분이 많아가지고 두 번 뵙고 얘기 들어보고 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왜? 민간임대주택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건설사 입장은 어때요? 국민주택금이 들어오니까 펀딩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공사비 안전하게 받잖아요. 시공사도 좋아요. 투자자는 어때요? 제가 지금 이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의 말씀으로 캐시플로우를 따져가자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다 확보가 되는 거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캐시플로우를 나한테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좋은 사업하니까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3% 봤는데 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왜?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장을 다 살려가지고 3% 돈을 받아? 그건 할만하죠. 근데 5%래도 그래요? 현장별로 다르대요. 그럼 거기가 내가 얘기 못하겠고 까지가 하고 이제 가격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노동 자본이 있고 지대임금 이자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 3요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파트입니다. 임대관리수익, 분양시, 매각수익 이게 입장이 다 틀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보존이 돼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고 임대관리,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관리를 통해 가지고 서브리스라고 하는데 활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자, 그럼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투자는요 다 윈윈이에요. 제가 만약에 농지가 하나 있는데 딱 사가지고 농지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좋은 땅이나 더 드리고 그 농사 짓는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고 싶은데 안 팔리고 있는데 제가 딱 사줬어요. 좋죠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자기 생활 하시면 되고 저는 샀으니까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냐? 수요자가 원하는 걸 지었기 때문에 잘 팔렸겠죠? 수요자들이 원한다는 건 수요자들도 좋죠. 가격이고 뭐고 좋으니까 잘 팔렸겠죠. 저도 돈 벌었죠. 자, 농사 땅을 지고 가진 지주분, 사업을 한 이 물건을 산 소비자 다 좋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입니다. 아주 올바른 투자입니다. 멋있는 투자고. 투기는 뭐예요?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임대료에 시달리던 말던 임차인 상가 있으면 그냥 올려가지고 나가면 말던 피해보는 사람이 있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자기 이익만 찾고 나라 신경 안 쓰고 이게 투기짓이에요. 그래서 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투기의 선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리딩 효과가 있는데 과도하면 나라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경제가 피곤하고. 우리나라 갭투기가 과도하게 간 게 최근에 그 3년 사이입니다. 영끌 시절.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임대주택 공공지원 활용을 통해서 멋있는 투자 패턴으로 가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임대사기가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세사기 맞아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1999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1991년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농지 있잖아요. 요새 도로 잘 놓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 농지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어. 땅값이 싸니까 잘 질 수 있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니까 잘 팔리죠. 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소비자도 좋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얘들은 1990년 초부터 했어요. 지금은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80%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정치하는 분들이 뻔한 거 아니야? 선진국과 따라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기본 해놓은 거 있으면 거기다 살을 붙이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까 보셨던 2020년 박상호 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20년까지 가겠다. 트렌드가 별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정부가 뭘 가지고 있어? 국민 주택 도시기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뭐야? 국민들 돈인데
국민주택 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서 정기 저리로 투입해 준 거예요. 그걸 왜 안 써요? 써야죠, 그죠? 그런 구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끝나가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나아갈 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부 관계자가 있을까봐 뭐 요즘 세상이 심심하다 보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아갈 방에 대한 제언, 민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용지 있잖아요, 용지. 여러분 다니다 보면 용지 많잖아요. 용지 뭐 아시죠? 그거 민간업자분들이 창의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우디의 왕자가 많은데 그 콩나물 갖다 사기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콩나물이 퍽 자라니까 신비의 명약이라 가지고 왕자